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강론인데요. 강론 앞부분은 좀 쉬운 부분이니까 좀 빨리 나가고, 재산죄를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예, 재산죄를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쵸. 갑시다. 예.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 뭐 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인죄,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비 모두 처벌하고 가장 전된 범죄인데,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사람은 시기는 진통을 동반하면서 진통이 있을 때부터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통시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전속사라인데 직기전비 속의 유무는 법률상으로 따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가족관계의 등록부가 기재가 기준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따지긴 하는데 가족관계부가 맞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가족관계부 등록부가 기준되는 것은 반드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생모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애를 낳았으니까 그렇죠.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친족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배우자 관계의 유무는 그렇죠. 혼인 관계는 우리나라는 신고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혼인 신고가 돼 있지 않으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반드시 법률상 혼인 유무가 기준되는 것이여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예. 그래서 직계존속, 법률상의 직계존속을 따집니다. 그렇죠. 가족관계 등록부가 반드시 그렇죠. 명확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뭐 이런 명확한 기준이 되겠지만, 하지만 혼인에 있어서는 뭐가 있어야 신고혼주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혼인 신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의 관계는 법률상 혼인이 없으면 배우자 관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살 교사 방조의 객지는 사람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 하여도 형이 가중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예, 자살교사 방조는 그렇죠. 예, 직계존속이면 혼인이 가중되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직계존속이면 가중되는 게 진짜 살상유약 학폭체감인데, 살인, 상해, 유기, 학대, 협박, 폭행, 체포, 강금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4번. 자신은 공동 자살할 마음이 없으면서, 같이 죽을 생각이 없으면서 같이 죽자라고 독약을 주는 건 뭐가 돼요? 속여서 나를 죽이고 있는 거죠. 이제 위계 위력에 대한 살인죄로 처벌된다. 맞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2번으로 갑시다. 독립행위가 경합되어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독립행위가 경합되면 그렇죠. 공범이 아니라는 거죠. 공모가 없다는 거죠. 두 개의 범죄가 있어요. 그렇죠? 각자가 총을 쏴가지고 한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과관계가 반영되지 않으면 각자가 살인 미수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독립행위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고, 단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면, 그래서 원칙적으로 동시범이라는 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공모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각각 인과관계를 판단한다. 네, 따로따로 했으니까. 하지만 상해죄에 있어서는 그렇죠. 상해 결과가 빈번한데 이걸 다 입증 책임 지우게 하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뭘로 처벌한다고 돼 있어요? 상해의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애로 처벌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지 않고 공동정범의 애로 처벌하니까 뭐가 된다? 기수범 처벌하겠죠.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2번, 그렇죠. 말다툼 하는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버려 기름 냅다 사가지고 갖다 줍니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도와준 거죠. 자살을 도와준 거네요. 자살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겠죠. 3번. 자살 방조죄는 자살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에 모두 포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예. 4번. 갑이 그를 살해하기 위해서 병정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 지급을 약속했어요. 그렇죠? 너 저 새끼 죽여라고 얘기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살인을 준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살인의 비자가 성립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4번. 낙태. 낙태는 이 아이를 모체 밖으로 빼내면 이미 기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위적 모체 밖으로 배출을 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태아가 살았다 할지라도 이미 모체 밖으로 빼내면 낙태가 기수가 돼요. 그 경우가 태아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낙태죄 처벌할 수 없다. 살았다 할지라도, 사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수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뒤로 갑시다. 살인의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틀린 거, 그렇죠. 독립행위가 사망 결과의 원인이 된 게 분명해요. 그죠. 그래서
A, B가 총을 쐈는데 A에 맞아서 죽은지 B에 맞아 죽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면 각 행위를 모두 기습범으로 처벌한다 할지라도 각 행위가 이 사람을 죽이는 데에 대해서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피해자의 확인사살 행위도 살인죄가 성립한다. 내가 죽이려고 이제 먼저 총을 쐈어요. 근데 뒤에 있는 B가 뭐 하는가? 확인사살 해버린 거예요. 공모를 안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뭐가 되는가? 각각 을이 A를 죽인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살인죄 성립한다라고 인정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을 자살행위를 도와주어서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하는 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는 존재 및 그 점에 대해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자살방조죄 고의범입니다. 당연히 자살하고 있다. 그렇죠? 이걸 도와준다라는 인식이 있어야겠죠. 3번. 강도 공범자 중 1인이 강도 기회에 피해자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를 해서 살해한 경우에, 그렇죠? 살인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죠? 이 사람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칼을 들고 들어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강도 중 1인이 혹시나 사람을 죽일 걸 예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폭행 협박을 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강도 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럼 4번. 이게 자주 나오는 문장인데,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체를 유기하면 살인죄와 사체 유기죄의 경합범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이고 난 다음에 유기한 게 아니라, 그렇죠? 으슥한 장소에 간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체를 유기한 겁니까? 으슥한 장소, 산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으슥한 사람을 산 사람을 데리고 간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 살해할 목적을 하는데 발견하기 곤란한 곳으로 으슥한 데를 끌고 가서 죽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사체 유기다. 사람을 유기한 거다. 사람을 데리고 간 거니까 사체 유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체 인익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피고인이 어린 자식들에 대해서 함께 죽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애들을 이리 와 엄마랑 같이 죽자 그래서 애를 데려온 거예요. 이거 누가 죽인 거야? 엄마가 죽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이 5세 7세 아이들이 자살했다고 볼 수 없고 엄마가 이 범죄를 주도한 거죠. 엄마가 어린애들을 죽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건 뭐가 되겠어요? 이건 그냥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위계 위력에 대한 살인죄는 되지 않습니다. 위계 위력에 대한 살인죄가 되려면 저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승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애들은 그런 능력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엄마가 죽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살인죄의 객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존의 능력, 가치 등은 불문해요. 피해자가 자살하려고 했으니까 내가 가서 냉큼 죽여버리는 거 이것도 살인죄가 된다는 거 사람이잖아요. 사람 죽이잖아요. 살인죄 지수 사람마다 결정이 되겠죠. 살인 피해자가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렇죠? 영아살인죄는 모체가 치욕을 은폐한 목적으로 이 여자가 강간을 당해서 아이를 뱄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숨기고 싶은 거, 아이를 낳자마자 엄청난 고통을 해서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렇죠? 상황 판단이 안 좋아진 거. 그래서 이 여자는 나쁜 여자긴 하지만 덜 나쁜 여자라고 책임을 감경 추천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가중적이야, 책임 감경적이야, 책임 감경적이죠.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4번 보겠습니다. 4번. 5번. 예. 상해죄로 갑시다. 예. 뭐 여기 부분들은 쉬우니까 쭉쭉쭉 나가겠습니다. 상해. 그죠? 상해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네요. 옳지 않은 것을. 자기 신체에 대한 상해는 원칙적으로 죄가 되지 않아요. 자상하는 건 범죄가 안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자상을 시키는 거는요. 그렇죠? 헤어진다 그러니까 여자 코를 자르게 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거 가하게 또는 기망해서 자상케 하는 것은 상해죄 간주죄는 성립할 수 있죠. 그죠? 칼을 들고 야, 니 코 잘라 이렇게 했던 것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상해죄 간주죄가 될 수 있다는 거야. 2번. 징계권의 행사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아니죠. 아니, 징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사람을 상해하는 건 되겠어요? 그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법이 허용할 수 있는 법, 일반 사회질서가 허용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단순한 폭행하는 것도 허용할까 말까 하는데 상해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2번. 좌측과 부분에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동정 크기의 멍이 들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해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판례는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뭐 가료, 자연치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상 상해가 아니라고 판례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팔 부분에 동전 크기 멍이 들었어요. 여러분, 뭐 계단 내려오다 계단에 부딪혀도 멍이 들죠. 이 정도는 자연치유 되겠죠. 그래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겠어요. 타인의 신체를 폭행해서 보행불능, 못 움직입니다.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성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도 상해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봅시다. 그쵸. 뭐 기저도 상해가 되고요. 뭐 그런 것들 잘 아실 거고. 뭐 있으니까 볼까요? 예.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요거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 아니에요. 태아는 독립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임산부 일부가 아닙니다. 독립한 상해가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게 되는 이제 태아에 관해서 조산사 사건인데 이건 좀 이따 그때 보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태아는 모체 일부가 아닙니다. 모체 배경이 왜 심장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분만이 개시된 때부터 사람은 식이라고 몸이 타당하다. 맞죠? 예. 그 다음 2번 실신해요. 실신합니다. 이것도 상해죠. 여러분 기저했으면 상해죠. 상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살해한 자가 사체를 유기하면 살인죄와 사체 유기죄는 뭐가 돼요? 경합범이 되니까 불가불적 상해라고 볼 수 없겠네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뒤로 봅시다. 상해와 폭행에 관한 데 중에 가장 옳은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부분들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두들 팹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이건 지금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때린 거죠. 그렇죠? 실체적 경합이야, 상상적 경합이야. 상상적 경합이죠. 이게 실체적 경합이다. 틀리겠습니다. 이제 공무원을 때리고 그와 동시에 상해 결과가 발생했으니까 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니까 하나의 행위라고 봐야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 판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판례가 이런 문구를 쓰면 안 좋은 것들이 훨씬 시험에 많이 나와요. 상해의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고 판례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해의 고의 어느 정도 다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폭행과 상해는 명백하게 준별을 하지 않는 게 판례 사실은 폭행과 상해가 이제 완벽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히 준별해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이제 폭행과 상해를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는 듯한 뉘앙스의 판례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은 판례식의 그 문구 자체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례 문구 상해죄 성립에 있어서는 상해의 결과를 명백히 인식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폭행 정도의 인식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뭐가 된다? 충분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애를 때린다 정도의 생각이 있었으면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상해를 가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상해죄가 성립한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 문장 수도 없이 나왔으니까 아실 거고요. 그 다음 3번 폭행입니다. 폭행이라는 건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죠. 그렇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이 부분이 이미 틀린 거예요. 지금 사람을 때려 폭행이죠. 물건을 때리는 건 뭐 손괴죠.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문을 열어주면 죽여버린다는 폭언을 하면서 이건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건 협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방문 수해발로 찹니다. 이건 협박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람을 폭행한 거에 문을 때린 거에 문을 때린 거잖아요.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험 운전에 관한 거예요. 자동차를 몰아가지고 이렇게 끽 가서 끼어듭니다. 그쵸? 그러면 이건 사람 생명 신체에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위험 물건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쵸? 단 이제 우리가 되게 희한한 판례 라노스 대 소나타 사건이 있는데 이때는 위험 물건을 보지 않았던 판례가 예외적입니다. 도리어 그 판례를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우리가 이제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는 위험 물건을 휴대라고 하는데 그렇죠? 휴대라고 위험 물건을 휴대라는 말은 사실은 휴대면 휴대폰이죠. 주머니에 쏙 들어가 휴대죠. 근데 자동차는 휴대라는 말에 사실은 부적합한 말입니다. 왜? 자동차를 어떻게 휴대해요? 자동차에 우리가 안에 그러니까 휴대라는 것은 이 물건이 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 주머니 속에. 이게 휴대죠. 내가 들고 있을 수 있거나. 그렇죠? 근데 이 자동차에는 우리가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이걸 과연 휴대라고 볼 수 있겠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판례는 휴대라고 봅니다. 휴대는 소지뿐만 아니라 들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게 자동차 판례입니다. 자동차는 뭐에도 해당하고 그렇죠? 위험한 물건에도 해당하고 이를 운전하는 것은 이를 이용하는 것은 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소지에도 해당하므로 이 자동차를 통해서 너를 때리면
자동차를 통해 의경과 다리를 이렇게 깨트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게 되고요. 자동차를 통해서 이렇게 협박하면 뭐가 된다는가? 위험한 물건을 협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칼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어요. 피해자는 못 봤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 휴대에 해당하지 않다? 해당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죠. 피고인만 알고 있으면 되죠.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걸 알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고의는 누가 알아야 돼? 범죄인이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피고인이 내가 칼을 들고 있음을 인식한 이상 피해자가 몰랐다 할지라도 휴대에는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3번. 성사님 이익을 협박 판기에 동봉 운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했어요. 그렇죠? 내가 가져가는 거, 우편배달부 아저씨가 가져가는 거예요. 우편배달부 아저씨가 가져가는 거죠. 이건 휴대라고 볼 수 없어요. 예. 내가 가져가 휴대죠. 예. 그 다음에 4번. 그렇죠? 이거는 주거침, 특수휴대, 특수주거침이 되기 위해서는 주거에 침입하는 사람이 칼을 들고 있어야겠지. 갑의 병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을 침입하여 공부한 다음에 갑을은 30m, 50m 떨어진 곳에서 흉기를 가지고 있었고 막상 병은 집에 들어가려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어요. 흉기를 휴대한 거 휴대하지 않은 거야? 휴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특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뒤로 갑시다. 폭처법에 있어서의 그렇죠. 예, 위험한 물건은 휴대에 관해서 쭉 나와 있는데 물론 폭처법 3조 1항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제 나중에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없어집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다 어디로 들어와요? 지금 형법으로 이제 특수로 다 들어와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왜 이중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형법정주의에서 배웠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위험한 물건에 휴대하여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 직원이 승용차 앞범퍼입니다. 승용차 앞범퍼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리에 승용차 앞범퍼가 타고 옵니다. 위험하죠. 그 다음에 2번 피고인이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한 차례 다툼이 벌어진 후에 그렇죠? 계속 뒤돌아온다고 보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끽 멈춥니다. 후진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가지고 충돌시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지금 그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 위험한 물건 해당하잖아요. 자동차는 해당합니다. 그죠?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 자동차를 두 대를 손괴한 경우도 마찬가지. 그렇죠?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위험한 물건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렇죠? 해당합니다. 그다음 D번 판례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D번. 예. 아이고 이게 왜 이러나요? 성범죄까지 쭉 가버렸네요. 잠깐만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예. D번 보겠습니다. D번. 이제 피고인이 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태우고 떠나는 피해자 일행을 상대로 급하게 추적해서 라노스를 이용해 소나타를 충격한 사건입니다. 그죠? 이 라노스 대 소나타 사건이에요. 소나타 사건인데 라노스의 소나타 어떤 게 훨씬 커요? 소나타가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봤던 사건이에요. 예. 근데 사실은 상황 자체가 특이했던 거죠. 여러분 아들을 이혼하는 상대방이 데리고 가고 있으니까 이거 꼭 막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타고 있는 아들들을 해치려고 했겠어요? 그렇지 않으려고 했겠어요? 그렇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특히 차량의 상태가 빠르지 않았었어요. 이제 차게 떠나려고 했는데 막은 거야. 그죠? 그래서 요거 이 정도 가지고는 위험하지 않은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때는 라노스 대 소나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부인이 자기 애들 데리고 가니까 이제 차를 막았던 거예요. 내 애들 못 데려가! 이 정도 가지고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발에는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사님 사건 이 그림 보내는 거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돼 있어요. 예. 맞죠? 예. 폭행죄,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력 행사인데, 음향도 위협력 행사에 포함한다, 포함하잖아. 포함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사건들이냐면 그 고의로 그 행사 같은 거 하면서 스피커를 크게 틀어가지고 그 앞에 서 있는 전경은 고막을 나가게 했던 경우예요. 이제 시위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부러 막 크게 트는 거예요. 그러면 막 옆에 있는 사람 귀 아프겠죠. 예. 그럼 어떻게 돼? 귀에 대해서 유형적으로 행사하고 있잖아요. 유형적 행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틀린 문제이고요. 나번 다방 종업원의 숙소에 이르러 종업원 중 이규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죠. 방문을 여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 포고를 하면서 방문 수입하러 찹니다. 그렇죠. 예, 요거 예. 다른 범죄가 성립하면 변론을 하고 일단 협박에 해당하겠죠. 예. 강요에 해당할 수는 있겠죠. 강요죄는 뭐 비수가 됐다면 범죄는 되지 않겠지만 단순히 방문을 찾다는 거 가지고는 폭행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다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 그다음 답은 좀 특이합니다. 외국 원수에 대한 보통은 폭행죄라면 사람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했어야 되는데 계란을 던집니다. 사람을 향해 던집니까? 차를 향해 던집니까? 차를 향해 던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렇죠? 계란을 4개를 던져가지고 그중 2개가 승용차에 맞아요. 그렇죠? 사람에 대해 맞지 않았지만 그렇죠? 이것도 외국 사자에 대한 폭행죄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광의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사가 아니라도 사람이 탄 차니까 간접적으로 폭행이 될 여지는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판례는. 라번 피해자를 근접하여 욕설하면서 때릴 듯하게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렇죠?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향해서 야구공 같은 걸 던지는 거예요. 안 맞았다 할지라도 뭐가 되겠어요? 이건 폭행에 해당하겠죠. 폭행에 해당한다. 그렇죠? 맞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럼 상해죄 폭행죄에서 이건 뭐 종합 문제들이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쵸? 가해자 행위가 피해자 부당한 공격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다는 그쵸? 서로 공격하러 서로 싸우다가 이건 뭐야? 싸움이죠. 싸움은 여러분 정당방위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뭐 늘 보던 부분이니까. 2번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 결과를 발생하게 했어요. 그럼 동시보험 특례가 적용되겠네요. 그쵸? 그럼 뭘로 처벌한다? 공동정보무애로 처벌한다. 아예 조문은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렇죠? 독립행위가 경합됐다. 이 말 자체가 무슨 범이라는가? 동시범이라는 거죠. 동시범은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미수범으로 처벌하지만 예외적으로 그렇죠?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는 뭐로 처벌한다? 공동정보무애로 처벌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뭐 맞아볼까요?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 상해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인과관계를 인정하겠죠. 그래서 도망가다가 다친 경우 인과관계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번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위로 한 사람을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상해를 예견할 수 있다면 사망을 예견할 수 있다면 상해치사에 죄책을 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뭐 나머지들은 똑같은 내용인지 보지 않겠습니다. 과실치사로 넘어갑시다. 과실치사. 예. 과실을 인정하는 판례, 부정하는 판례. 인정하는 판례가 훨씬 많기 때문에 부정하는 판례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고, 뭐, 아마 신뢰 원칙이 이제 끼어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신뢰 원칙도 생각해서 풀어주시면 간단하겠습니다. 뭐, 일일이 할 것까지는 없어요. 예. 봅시다. 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죠? 빗물로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에 진행 전방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앞으로 진로를 예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방에 진행하고 있던 차량 운전자로서는 교통사고를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다. 그죠? 예. 빗길이에요. 빗길입니다. 그죠? 그럼 뭐야? 교통사고 날 위험성이 증대하겠죠. 그럼 무슨 의무가 생긴다? 감속 의무가 생긴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교통이 빈번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의 신호등이 적색으로 그렇죠. 횡단보도는 신뢰 원칙이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오르는 것은 예견할 수는 주의문 없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간호사와 의사입니다. 간호사 의사는 동등한 관계예요? 상하 관계입니까? 상하 관계이기 때문에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호사는 의사를 감독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맥주사. 근데 이게 정맥주사네요. 그렇죠? 간호사와 의사는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의사가 간호사를 감독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주사는 누가 놓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놓지 않죠. 간호사가 놓죠. 이 정맥주사 같은 주사 영역은 간호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의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간호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간호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사 입회 없이 간호 실습생에게 실시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정맥 주사라는 주사 자체는 누구 영역이라는 거야? 간호사 영역이지. 여기서는 의사가 책임 안 진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주사 받을 때도 주사 놓을 때도 누가 들어와요? 간호사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간호사의 책임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의사는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의사 단 이제 혈액봉지 같은 경우에는 혈액을 투약해야 될 경우는 굉장히 큰 수술이죠. 그렇죠? 그래서 혈액봉지가 뒤바뀌어서 사람이 죽었던 경우입니다. 간호사가 잘못해서 의사 책임을 진다니다. 이건 져요. 이건 져요. 왜? 그러니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 일반적인 주사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독자적인 책임 영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혈액봉지 같은 경우는 특이한 사항이 의사가 감독해야 되는 부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혈액봉지에 대해서 간호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의사가 감독을 똑바로 하지 않는 과실이 생겼으면 그때는 의사도 책임을 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앞지르기를 하였다 할지라도 반대 방향에서 과속으로 택시가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급좌회전에 제동적 조치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렇죠? 앞지르기의 위반 행위가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과실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내 과실이 있었지만 내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그렇죠? 뭐가 되겠어요? 신뢰 원칙을 적용한다. 똑같은 말이 되겠죠. 4번. 이것도 옛날 판례인데도 좀 나왔습니다. 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회사 대표이사가 있어요. 그쵸? 호텔을 경영하는 대표이사인데. 그쵸? 근데 이 호텔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지만 세세한 모든 상황에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전문가한테 맡겼으면, 그쵸? 담당 업무에 대해서 실무자면 소방관계사나 방화관리자가 선정되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그 실무자가 책임을 져야지. 그쵸? 여기에 대해서, 호텔 경영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부하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법인 자체가 민사상의 책임은 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법인이 대표이사가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될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겼으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전문가가 책임을 형사 책임을 지는 거지.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대표이사가 무조건 다 형사 책임을 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니까 다시 보진 않겠습니다. 좀 특이한 거 정도는 딱 하나인데 4번? 4번 정도. 처음 본 문제 딱 4번이죠. 예. 골프기를 하는데 골프공을 쳤는데 골프공이 뒤로 나갑니다. 그쵸? 요거는 잘못한 거야, 잘못한. 골프공을 앞으로 쳐야죠. 뒤로 친 거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과실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운동 경기 중에 행위라 할지라도 운동 경기 중에 할지라도 네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주의무 위반이죠. 그래서 과실치상에 해당한다죠. 그렇죠. 칠 때는 비키라고 하던가 아니면 뒤로 보내지를 말던가. 그렇죠. 예. 그래서 골프장에서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카트가 넘어졌던 사건이 있어요. 카트 운전을 잘못해서 여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을 인정했고요. 그렇죠. 골프공이 뒤로 나가서 캐디를 다치게 했던 사건도 과실치상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반사불벌죄이지만 업무상 과실치사는 반사불벌죄가 아니다. 요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 틀린 문장입니다. 과실치상만 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과실치사나 업무상 과실치사나 요거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일반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X가 되고요. 그 다음 2번.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있어서 업무라는 것은 생명신체 위험한 업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 위험한 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주의무를 위반해가지고 사람을 다치겠으면 가중처벌할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업무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건물 소유자입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건물에 임대업을 한다는 게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업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운전이라든가 운전은 교통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원자력 발전소를 뭐 운영한다. 그건 너무 크군요. 그렇죠? 뭐 전기를 다룬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놀이공원에서 이제 놀이기구를 돌린다든지 이런 건 위험할 수 있겠죠. 예.
뭐 의사라든지. 그래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내포된 업무만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있어 업무라고 볼 수 있다는 거. 건물이 있다는 게 생명신체에 위험을 하는 거야.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거야. 보호하는 거에 더 가깝죠. 그래서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위험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요거는 최신에도 판례가 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 종사자가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 종사자가 경사 발생을 애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돼야 되고, 그러한 과실 유무는 일반인의 주의 의무 정도로 판단해야 한다. 봅시다. 의료상의 과실에 대해서 결과 발생, 애견 가능성, 그다음 회피 가능성을 보는데 일반인의 주의예요? 아니면 그 의학계 종사하는 평균이냐? 일반인이 아니라 의학에 종사하는 평균이라고 봐야겠죠. 예. 일반인이라면 다 과실이 부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의사라면 이 정도는 애견할 수 있지 않았겠어? 이 정도는 피할 수 있지 않았겠어? 이렇게 보겠죠. 그렇죠? 그 다음 4번 사건입니다. 산후조리원 사건이죠. 산후조리원에서 애가 자꾸 설사하고 체중이 이제 감량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의사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다른 병원에 옮겼어야 되죠. 산후조리원은.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렇죠. 산후조리원은 이 이상 증세에 대해서 뭐할 의무가 있어요? 전원 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죠? 그렇죠. 과실자 책임을 진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과실범위 공동조문 판례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조문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4번은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5번도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낙태죄로 갑시다. 낙태죄. 낙태 생명신체에 관한 죄 중에서 한번 봅시다.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가 태반 조기 박리 대응, 요거 지난번에 봤던 부분이죠. 네. 산모를 수술할 때 수혈을 준비해야 될 필요성은 없어요. 하지만 태반 조기 박리 대응이다 라는 것은, 태반 조기 박리, 태반이 조기에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즉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하는 의무가 있다? 수혈 의무가 있죠. 지금 하혈하고 있는데 주임 의무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 2번. 이 친구가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렇죠? 자살적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파는데 사기쳐서 돈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방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살을 도와줄 의사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사기 행각의 일환이잖아요. 도와줄 생각이 있어, 없어? 전혀 없죠. 그래서 자살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 살해 의사로 위험한 전술을 위한 조카가 물에 빠지니까 놔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기억나시죠? 부작에 대한 살인죄입니다. 그렇죠? 위법한 선행에 의해서 위험이 발생했으면 그 결과를 제거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 4번. 공휴일 야간에 구출장을 대리하는 당직 간부는, 그죠? 교도소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이제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위험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그죠? 예. 그 다음 5번. 낙태죄에 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낙태죄에 대해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빼내면 낙태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셋째 줄부터 봅시다. 태아가 근데 낙태를 했는데 살아나온 거예요. 살아나오니까 염화칼륨을 넣어서 죽였던 경우입니다. 예. 이거는 하나의 범죄의 수개범죄죠. 태아를 모체 밖으로 빼낸 것과 동시에 낙태가 되고 죽였으니까 뭐가 되겠어? 별도로 살인죄가 되고, 이건 뭐가 되겠어? 실경이 되겠죠. 예. 이제 생명신체에 관한 범죄 뭐 이제 몇 개 더 해봅시다. 예. 뒤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살인죄나 낙태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살인죄와 낙태죄가 같이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생명신체에 대해서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에 사람을 시기라고 보면 타당하다. 진통 시에 사람이죠. 체방절개. 그렇죠. 문제는 이런 경우입니다. B번. 이 뱃속에 있는 애가 나올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이제 뭐 이거 몇 달이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나올 때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방치하다가 죽였던 경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 꼬마애를, 이 뱃속에 있는 애를 사람으로 볼 수 있겠는가요? 문제예요. 그렇죠? 예.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한 시기는 진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판례는 사람이라는 시기를 진통 시부터 맥파 정지 시로 봅니다. 맥박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했다 할지라도 아직 진통이 없죠.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직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거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여서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시기를, 분만의 시기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뭐가 있어야 사람이다? 진통이 있어야 사람이다. 판례는 확고합니다. 10번. 태아를 사망으로 이르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태아를 양육, 출산,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 안 된다? 아니라고 봤어요. 임산부와 태아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태아는 임산부에 대한 일부가 아니라고 봤어요. 임산부의 상해가 되지 않습니다. D번. 낙태 수술을 하였으나 살아서 충돌했습니다. 그죠? 얘를 주기적으로 뭐가 된다? 백의 살인자가 된다. 이것도 틀린 문제고. 타격의 착오, 즉 방법의 착오입니다.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대해서는 고의준용을 인정하니까 그래서 살인의 고의는 인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유기와 학대의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유기 학대의제, 그렇죠? 유기죄 학대의제. 특히 이제 유기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유기죄라는 것은 법률상 계약상의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유기함으로써 생명 kin체에 대해서 위험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아이를 이제 버리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제 유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부모를 고려정하는 것도 유기가 될 여지는 있겠죠. 그렇죠? 단 유기죄는 보충적 범죄입니다. 다른 범죄가 성립했을 때는 성립을 안 해요. 그래서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때만 보충적으로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고려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유기죄가 되겠어, 살인죄가 되겠어, 살인죄가 되겠죠. 부모를 죽이려고 이제 내보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뭐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면 유기죄라든지 학대죄라든지 둘 다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기학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유기는 법률상 계약상 보호 의무를 위반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부간의 보양 의무 포함돼요. 법률상 의무잖아요. 네. 근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이 부양 의무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된다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그렇죠? 사실혼이라는 것은 혼인신고를 없는 상태에서 혼인관계는 유지하는 게 사실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 있어서의 혼인관계에 관한 모든 규정을 다 준용합니다. 뭘 제외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고를 제외한 거는 신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뭐 상속관계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는 사실혼관계도 혼인관계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부양 의무는 있는 걸로 봐요. 그래서 1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유기죄 계약상의 보호의무는 그쵸? 예, 유기자와 제3자 사이에서 상관이 없으나 그 계약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한다. 명시적일 필요는 없어요. 그쵸? 묵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애들 유치원에 보내는데 유치원에 보낼 때 그렇죠? 뭐 이제 애들 교육시키는 것만 써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애들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유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배를 하는데 운송하는 것만 써있다 할지라도 배 사업 침몰에 있어서 이 배 물에 빠진 사람들 구조하는 것도 당연히 계약상 의무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학대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차별 대우하는 거다. 폭행도 포함할 수 있죠. 관습과 조리는 유기죄에 대해서 보호의무가 될 수 없어요. 유기죄는 명확하게 법률상 계약상 의무에 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학대는 넓게 보고 있죠. 그래서 학대의 경우에는 그렇죠? 법령, 계약, 사무관리, 조리, 관습, 조리도 포함되니까 그렇죠? 학대에 있어서는 조리도 보호의무 감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건 맞게 되겠습니다. 다음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뒤로 가봅시다. 유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관은 그렇죠. 여러분 술 취해 있으면 누가 내려갑니까? 경찰이 내려가죠. 보조치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술 취해 있는 사람 술 취해가지고 별 머리 심하게 다쳤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구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유기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2번.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동행하던 사람이에요. 절벽에서 출한 걸 구조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구조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없죠. 예. 시대측상 서로 간에 도와줄 의무는 있을 수도 있지만 법률상 계약상 의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3번. A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B가 차량 문을 열고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예, 그래서 A가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B가 뛰어내렸단 말이야. 그래서 A가 그대로 차량을 진행함에 따라 도로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B가 그 직후에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도 A는 그렇죠? 도로교통법상의 구호조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기치 자체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자기 차에서 발생한 사안이니까 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그죠? 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봤었어요. 예, 그래서 자기 차에서 발생한 사건 고조치 의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두고 죽었다 그러면 유기치 자체가 성립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도로교통법상의 고조치 의무라는 것은 자기 차에 있어서 발생하면 되지 그게 자기 책임에 의해서 발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의무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기치 자체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요건 꽤 어려운 문제죠. 예. 고법 판례고 이게까지 나올 줄 몰랐는데. 자, 그러면 이런 판례가 나오면 일단 건너뛰고 4번을 봅시다. 병원에 입원한 11세가 딸에 대해서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애가 죽었어요. 부모는 뭐 할 의무가 있어요? 법률상 이제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호 조치를 안 했죠. 이거에 대해서 판례는 무슨 죄를 인정했습니까? 유기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여하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요건 죄명 자체를 기득을 해둡시다. 왜냐하면 살인죄를 인정해야 되는 학살의 여지도 있습니다. 왜? 부모가 죽을 줄 알면서도 이제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살인죄까지 인정하기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인정했습니까? 유기치사를 인정했습니다. 5번. 간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 그래서 간간치상을 하고 얘를 놔두다가 얘가 죽었던 경우입니다. 그렇죠. 예. 이 비닐하우스 강간 사건인데 비닐하우스에서 강간하고 여자애를 하체를 벗겨놓은 상태에서 놔뒀는데 얘가 나중에 얼어 죽었던 경우예요. 그렇죠. 강간 행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강간치사가 성립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강간치상이 되는 거는. 그렇죠. 근데 얘 법률상 기각상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별도 유기죄가 성립하진 않아요. 그렇죠. 강간치상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협박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협박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범죄가 되겠습니다. 협박죄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좀 꼼꼼히 알아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협박과 강요에 관한 죄입니다. 협박죄. 협박이라는 것은 타인한테 위해를 고지함으로써 타인에게 외포하게 하는 건데 특히 미수에 관한 논점하고요. 미수, 기수 논점. 그 다음에 제3자에 의한 협박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에 대한 협박이. 그래서 협박죄는 위해를 고지합니다. 위해를 고지하고요. 위해가 이제 그 다음에 위해가 도달하고요. 그 다음에 인식하고요. 외포가 되는데 판례는 언제가 기수시기로 봅니까? 인식시가 기수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인식 전이거나 도달 전이면 뭐가 성립할 수 있다? 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협박은 이런 겁니다. 그렇죠? 널 죽이겠다가 아니라 네 자식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협박의 객체와 해악의 격체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식을 죽이겠다 협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협박의 격체, 해악의 격체가 다르더라도 뭐가 될 수 있다? 협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해악의 격체, 얘를 죽이면 내 마음이 더 아파. 자식을 죽인다 그러면 부모가 더 아프겠죠. 그렇죠? 그럼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협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두 개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마지막에 시험에 나오는 거. 따라서 법인에 대한 협박이 가능할 것인가? 법익은 협박의 객체는 안 돼요. 왜? 협박죄가 되기 위해서는 외포가 있어야 되는데 법인은 외포할 심장이 없잖아요. 쫄지 않으니까. 단, 네 회사를 세무조사 받게 하겠어요. 그럼 누가 쫄겠어요? 대표이사가 쫄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해악의 객체는 제3자에는 법인이 포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봅시다. 협박죄와 강요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쵸? 골프시설 운영자가 골프위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 해치기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고지했어요. 강요죄에 해당한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강요죄 사안이죠. 여러분 골프 회원을 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골프 회원에 대해서 저기 사주 측에서 갑자기 바꾸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권리 없거나 의무 없는 사항에 대해서 협박으로 그렇죠? 그걸 동의하게끔 했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협박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제 이용된다면 그렇죠? 협박해서 강도했습니다. 협박해서 강간했어요. 그럼 강도는 강간이 되는 거죠. 저는 별개의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어요. 그렇죠?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번죄는 다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성립하겠어요. 그렇죠? 예, 맞는 문장이 되겠고. 3번. 협박죄는 외포하게 하는 거, 사람을 쫄게 하는 거죠.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위원은 위헌범이다. 위헌범이에요. 침해범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기술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인식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부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도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비재산적 권리를 불문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협박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구체적인 해악고지, 해악을 실현한 사가 없는 단순한 폭언이라든지 폭행이나 모욕은 될 수 있으나 협박죄,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친구들끼리 막 욕하죠. 개새끼, 소새끼 욕하죠. 이 정도 가지고는 협박이라고 할 수 없죠. 너 죽여버릴까? 많이 하잖아요, 남자애들끼리. 그쵸? 이 정도 가지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2번. 경찰관이 임의동행에 항의하면서 면도칼로 앞가슴을 그어 보입니다. 그쵸? 이렇게 앞가슴을 그어 보여요. 예. 그래서 자신이 죽어버리겠다. 경찰관이 이에 대해서 쫄면 경찰은 아니죠. 그쵸? 이 정도 가지고 협박죄가 안 된다는 거. 왜? 경찰에 대한 특수성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같은 사람 앞에서 배 가르고 이렇게 이거 죽여버리겠어 하면은 얘가 애를 죽이고 난 다음에 우리를 죽이겠다는 생각이 되니까 협박이 될 수 있겠지만 경찰관은 이거 맨날 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협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협박이 안 되니까 공직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3번. 친권자가 야구방망이로 떼듯하는 태도로 죽여버린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합니까? 이 미성년자가 이제 고소를 하죠. 그래서 이거 협박죄가 성립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4번.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리 매매 공모를 인도하거나 인도소송 비용을 내놓지 않으면, 그렇죠. 답은 2번이었죠. 아까 말했잖아요. 협박죄 안 된다고, 이거는. 예. 4번 한번 봅시다. 매수인이, 제가 이제 땅을 샀습니다. 그렇죠. 근데 건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달라고 그러겠죠. 예. 건물 넘기세요. 인도하거나, 소송 비용 안 주면 고소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는, 이건 나의 권리 행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형사적으로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고소하고, 민사적으로는 소송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권리 연장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그렇죠. 이거는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뒤로 갑시다. 협박죄와 공갈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1번 사건이죠. 정보보안과 속 경찰관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정보보안과면 경찰 쪽에서는 꽤 힘이 있는 쪽이죠. 네. 이 사람이, 나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인 누구누구 경위에요. 그런데, 여기 민사문제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저희 가만 있지 않겠어요. 네. 문제를 삼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여러분한테 정보보안과의 경위가 여러분 전화한다면,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줄 수 있죠. 일반인이라면 협박이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사람은, 그쵸, 이 협박을 받는 사람이 더 큰 빽이 있었던 거죠. 그래? 다시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렇게 물은 경우입니다. 그쵸? 이런 경우에는, 그쵸, 즉, 해악에 대한 인식은 있었는데, 외포를 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쵸? 그래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합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이 사람의 말 뜻은 충분히 인식했죠. 그렇죠? 그럼 뭐가 된다? 협박죄 기수가 된다. 협박죄 기수이 언제가 된다? 인식시가 된다. 2번. 채권 출신 회사 지사장이 자신의 횡령에 대해서 민원사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회사 본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횡령한 거 시비 걸면, 그렇죠? 회사의 내부 비리 다 털어버릴 거예요. 경찰서에 넘겨버릴 거예요. 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회사의 위해를 가르도록 이 사람이 협박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이 통일을 받으면 이 회사 임원이 쫄겠어요? 안 쫄겠어요? 쫄겠죠. 예. 그죠? 그래서 이거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이 회사에 관한 것이므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법인에 대해서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는 될 수 없지만 해악의 객체는 될 수 있다는 거. 법인의 위해를 가하면 법인의 대표이사라든지 임원들이 뭘 하겠어요? 쪼글 수 있겠죠. 협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 임원에 대한 협박죄는 성립한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예. 법인과 이 회사 임원들은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따라서 법인에 대해서 위해를 받는다. 법인은 니네 회사 인마 세무 처리 받게 할 거야. 세무조사 받게 할 거야. 그러면 법인 임원들이 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법인에 대한 위해가 법인 임원이나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협박이 될 수 있다. 제3자에 대한. 그래서 제3자에 누구는 포함한다? 법인은 포함하지만 협박죄의 객체 법인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법인은 쫄 심장이 없어요. 외포가 되지 않아요. 법인은. 그렇죠? 사람이 아니니까. 단, 누구를 통해서 법인을 위하겠다라고 하면 누가 쫀다고요? 그렇죠? 회사 대표이사나 임원이 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법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인에 대한 협박죄는 안 되지만 대표이사에 대한 협박죄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3번. 공중전화를 통해서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쵸? 야, 저기 야당 당사 불질러 버릴 거야, 니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예. 그럼 경찰은 쫄까요? 좋아할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경찰 관할선데,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의 모 경찰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은 일이 정당 당사 뒤치다거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쫄려면 둘 사이에, 그죠? 이 정당과 경찰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돼. 긴밀한 관계가 없죠? 예, 밀접 관계가 있어야지. 근데, 그래서 협박죄 성립하지 않는다. 유명한 판례죠. 예. 좋아한다? 좋아한다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5번.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 할지라도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다 그래서 권리 행사를 빙자해가지고 상대방을 외폭해하면 이건 협박이 되겠죠. 예, 그렇죠. 협박이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공갈이 되겠죠, 공갈이. 예. 잠깐만요. 여기까지. 예. 공갈이 되겠죠. 그 다음 4번. 4번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협박죄 미수범 처벌 조항은 언제가 기수시가 된다고 그랬어요? 인식시.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는 도달을 하였어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 그렇죠. 예,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렇죠. 협박죄는 그래도 끝내고 갑시다. 291페이지입니다. 법인 협박죄 개최 될 수 없다고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에 대한 협박은 누가 되겠어요? 대표이사에 대한 협박죄가 되겠죠. 그래서 법인은 협박죄 격체가 안 된다고 했어요. 협박의 경우에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누구를 시켜서 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예, 조폭을 시키겠다. 그렇죠. 뭐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예. 아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정당 폭파하겠다. 그럼 경찰들이 싫어한다고 좋아한다고요. 4번.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모가 있는 자리에 서류 보이면서 요걸 들어두지 않으면 서류 세무서를 보내서 세무조사 받게 하겠다. 라고 했으면, 예. 어떻게 되겠어요? 세무조사 받는다는 거. 외행 고지가 충분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협박죄에 해당하겠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6번으로 갑시다. 협박죄에 대해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의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합니다. 그죠? 네 자식을 죽여버리겠다. 네 회사를 불질러버리겠다. 네 회사를 세무회사를 막여겠다. 이렇게 하게 될 수 있겠죠. 피해자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단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는 될 수 없지만 제3자는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출제가 집중되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 제3자로 해악을 가야겠다. 그쵸. 뭐, 칠성파 형님들 시켜서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쵸. 근데, 이때, 누구 입장에서 봐야 돼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은, 이 자식이 이제, 칠성파 형님들 알지도 못해요. 칠성파 형님들이 아니라 칠성파 깡패들을. 그렇다 할지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이 사람들 조정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충분하게 외포가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제3자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다면 뭐가 될 수 있다는가? 협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3번. 감금합니다. 감금하기 위한 단순한 협박은, 그렇죠. 감금할 때 협박은 뭐가 된다?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감금죄만 성립한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피고인이 피해자 누나의 집에서 온몸에 고문호를 바르고 뛰쳐나옵니다. 그죠. 예. 예. 이러면 쫄겠어요? 안 쫄겠어요? 충분히 쫄 수 있겠죠. 그죠. 협박죄가 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지금 행위에 의한 협박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칼을 들고서 이렇게 노려보는 것도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이 칼로 널 죽여버리겠다는 게 될 수 있으니까 협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5번.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의 금의를 인식할 수 있을 때 기소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 때는 이제 체포 감금부터 이제 명예훼손 9까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